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는 명장 환원과 그 환원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은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북방의 강국 후조가 내분으로 어지러웠거든요. 연민과 석씨들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350년입니다. 근데 이듬해인 351년까지도 이 내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주황색이 연민입니다. 연민이 세운 위나라라고 해서 연위거든요. 그래서 후조에게 독립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겁니다. 또 후조에게 독립한 세력으로 이 단감이란 장수가 이 산동성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단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용수 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전현이 남쪽으로 계속 치고 내려오면서 연민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관중 지방에서 전진이 후조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독립해서 또 세력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북방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환원이 중앙조정에다가 상소문을 올려서 중원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북방을 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황제와 조정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환원이 조정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쓱 한번 살펴보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조정에서 은호를 내세워 자기를 견제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에 화가 난 환원이 5만 군사를 이끌고 강릉에서 출발해 무창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환원은 당시 강릉에 거주하면서 형주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장강을 타고 내려가 이 무창에 이르러서 군사를 크게 벌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 건강에 있던 황제와 조정 신하들이 크게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환원이 이 무창까지만 진격한 것은 진짜로 건강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겁만 주려고 시위한 거죠. 건강 옆에 흐르는 여기 진해화라고 강이 있거든요. 진짜 황제와 조정 신하들을 치려고 했다면 계속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 진해화까지 진출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창에서 군사 시위를 한 거 보면 단순히 겁만 주고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원의 이런 행동은 조정 입장에서 보면 우려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안을 멸망시키고 명성이 올라간 환원은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 조정을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 황족이자 당시 조정 핵심의 인물인 사마욱이 편지를 보내서 환원을 달랩니다. 에이, 왜 그래 형? 조정에서 답장을 못한 것은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던 거야. 좀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살살 달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환원이 화를 풀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은호가 낙양과 허창을 치겠다고 상소문을 올리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합니다. 이 당시 황제는 목제였거든요. 목황제라고 해서 목제라고 불립니다. 이때가 나이가 9살이었거든요. 9살 아이가 무슨 상소문을 읽어서 무슨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은호의 북벌 요청을 수락한 것은 이 어린 황제가 아니라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마욱이겠죠. 자, 환원이 요청할 때는 허락 안 하더니 은호가 요청하니까 수락한 거죠. 뭐 이건 노골적인 편들기인데 환원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일이죠. 하지만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원래 허창과 낙양은 연민이 세운 위나라, 즉 염위의 땅이었는데 연민의 부하 장수들이 허창과 낙양을 가지고 동진에게 항복했었거든요. 그 외에도 여기 연주, 여기 서주 이런 땅들이 전부 연민을 배신하고 동진에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 이 넓은 땅을 거의 다 공짜로 먹은 거죠. 근데 동진으로 항복했던 장우라는 장수가 다시 또 배신해서 허창과 낙양을 점거해서 동진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호가 이 허창과 낙양 이 두 곳을 다시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이때 후조의 장수였던 요양이 연민이 난장판을 치는 것을 보고 후조에서 빠져나와서 동진으로 귀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앞으로 동진의 장수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서 항복한 거죠. 자, 여기서 이 요양을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이 요양의 동생이 바로 훗날
비수대전에서 패한 전진의 황제 부견을 죽이고 후진을 건국하는 요장이거든요. 요장입니다. 이 요장이 요양의 동생이 됩니다. 이 당시 요장은 형 밑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양은 캐릭터가 삼국지 유비와 비슷합니다. 전쟁에서 자주 패했는데도 부하들이 떠나가지 않고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암살자들도 차마 요양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딱 유비랑 비슷하죠. 이런 인물이 동진에게 항복한 겁니다.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이 요양이 박학다식하고 담론을 잘해서 동진의 관리들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훗날 환원이 이 요양을 가까이서 살펴본 어떤 사람에게 요양은 어떤 인물이요? 하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요양을 삼국지 손책에 비교를 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은 손책과 같고 무력은 손책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인물이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요양이 키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또 훗날 후진의 황제가 되는 동생 요장도 형인 요양을 추억하면서 말하기를 자기 형이 용맹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평범한 인물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은호는 이런 요양과 사상이라는 장수를 선봉으로 내세워 허창을 공격합니다. 요양, 사상이 함께 허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기 낙양과 허창을 점거하고 있던 강우가 여기 전진의 황제 부건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이에 부건이 자기 동생이자 승상인 부웅을 구원군으로 파견합니다. 참고로 지금 전진의 황제 부건은 아까 말씀드린 비수대전에서 패하는 황제 부견의 큰삼촌이고 승상 부웅이 그 부견의 아버지입니다. 부건이 지금 황제잖아요. 근데 부건의 동생이 있습니다. 승상 부웅. 이 부웅의 아들이 훗날 비수대전에서 대패하는 그 부견입니다. 부견. 이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허창 근처에서 전진과 동진이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군을 보내고 동진도 이렇게 올라가서 맞붙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동진이 크게 패해서 1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요양과 사상은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슝 도망가는 거죠. 이때 은호는 수춘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요양과 사상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희지와 사마옥이 말리죠. 그 이유가 남쪽 지방이 중원 지역보다 인구도 적고 힘이 딸리니까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러나 은호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왠지 은호를 보면 삼국지의 제갈각이 생각이 나죠. 은호는 계속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 더 조급해지는 거죠. 이런 은호와는 별개로 요양은 역양에 주둔하면서 둔전을 일으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수춘이면 역양은 요쯤에 있었거든요. 자, 은호가 여기 수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요양은 여기 역양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양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전부 다 요양의 사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목상은 동진에 귀부한 장수지만 사실 반독립 세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역양에서 둔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니까 은호가 신경이 엄청 쓰이는 겁니다. 야, 저놈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때 요양의 동생들도 은호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은호는 요양의 동생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내 요양을 암살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이 요양한테 가서 요양의 인품에 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냥 내뺍니다. 이렇게 되니 요양은 은호가 자기를 경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은호는 군사 5천 명을 보내 요양을 습격합니다. 그러자 요양은 은호가 보낸 군사들의 대장을 죽이고 그 5천 군사를 흡수해버립니다. 은호가 계속 삽질하는 거죠. 결국 요양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하고 해명을 하게 되죠. 이래서 어찌저찌 관계가 대충 봉합되고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은호가 전진의 첩자를 파견했었거든요. 전진의 장수인
양안과 뇌야가라는 두 명에게 뇌물을 먹여서 전진의 황제 북원을 암살시키게 했거든요. 자, 양안하고 뇌약, 자, 이 장수 두 명에게 전진의 황제를 암살하라고 시킨 거죠. 성공만 하면 관동의 땅을 떼어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한 건데 그 후에 전진 내부에서 몇 가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자 은호는 이 혼란이 자신의 계책이 성공한 결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춘에서 무려 7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그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막 뜯어말기죠. 양안과 뇌야가를 너무 믿지 말라.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호는 역시 듣지 않습니다. 은호는 요양을 북벌군의 선봉으로 삼습니다. 자, 뭔가 좀 불안하죠? 왠지 불길합니다. 결국 은호는 요양을 선봉으로 세웠다가 크게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하냐면요. 요양은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행군하면서 은호가 올라오는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아무래도 요양이 선봉군이니까 먼저 출발을 하죠. 그래서 봉군인 은호의 군대는 좀 뒤에 출발하는 거니까요. 은호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회수를 건너서 산상에 도착합니다. 산상은 오늘날 안휘성 몽성현이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요양이 이렇게 군사를 먼저 이끌고 여기 산상에 도착하죠.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은호는 룰루랄라 하면서 회수를 건너서 여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은호가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요양은 크게 소리치죠. 저놈을 쳐라! 자, 그러자 요양의 군사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서 은호를 막 좁힙니다. 그러자 은호는 두들겨 맞고 냈다 남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은호가 너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은호는 대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환혼이 그냥 넘어갈 리 없죠. 환혼은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계속 싸움에 패하는 은호를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조정도 어쩔 수 없이 은호를 서인으로 만들고 머남은 깡촌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안팎의 모든 권력이 환혼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환혼과 은호는 원래 젊었을 적부터 서로 잘 아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원래 은호가 덕을 쌓은 것도 있었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를 상서령으로 삼았더라면 충분히 백관들의 모범이 되었을 텐데 조정에서 은호의 재능을 잘못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호는 그냥 중앙관직을 맡아서 내정을 맡으면 딱인 사람인데 조정에서 은호를 잘못 알아보고 무리하게 군대의 일을 맡겨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은호를 이렇게 사용한 사마욱의 잘못이 크죠. 참 이것을 보면 윗사람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떤 재능인지 잘 살펴서 임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반대로 윗사람이 자신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거부할 때는 확실히 거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어려운 법이죠. 아무튼 은호가 쫓겨난 후 한참 뒤에 환혼이 은호를 상서령으로 삼으려고 그에게 편지로써 알립니다. 이에 은호가 매우 기뻐하면서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은 이제 유배지에서 죽나 보나 생각했는데 환혼이 연락을 해서 상서령에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쁜 거죠. 야,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답장을 쫙 써서 봉투에 넣었는데 근데 왠지 불안한 거야. 혹시 편지 내용에 뭔가 실수한 건 없겠지? 환혼이 기분 나빠할 만한 내용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편지지를 살펴보고 또 접어서 봉투에 넣고 또 살펴보고 또 봉투에 넣고 이것을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까딱 실수해서 환혼의 감정을 거스르면 자기는 영영 복귀하지 못한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십 번 살펴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빈 봉투를 보냈는데 환혼은 이 빈 봉투를 받자마자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둘 사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은호도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은호가 왜 빈 봉투를 보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편지에 조금이라도 환혼에게 기분 나쁠 만한 것이 쓰여져 있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무 답장도 안 하고 빈 봉투를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더 역효과를 낸 거죠.
은호의 인생은 이렇게 종치게 되고요. 354년에 환호는 은호가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뽀를 진행합니다. 강릉에서 사만 군사를 일으켜서 무관을 향해 가고 별도로 한중에 있던 량주자사 사마훈에게 좌오도로 나가서 장안을 치도록 명령합니다. 자, 이 당시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중 지역은 저족이 세운 국가 전진,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는 부건이라고 그 저족의 국가 전진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환호는 이 전진을 치려고 하는 거죠. 환원 자신은 강릉에서 출발해서 양양을 거쳐서 여기 무관을 통해서 나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량주자사 사마우는 여기 좌오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장안을 침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량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 한중도 익주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서진시기일 겁니다. 서진시기에 이 익주 북부를 떼어서 한중 중심으로 해서 량주를 설치합니다. 량주. 근데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관중 서북쪽 지역, 이쪽 지역도 량주잖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뭐 서량, 태수, 마등 뭐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여기도 량주고 여기도 량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가 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라는 개념이 서진을 기점으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주가 계속 생겨나서 당나라 시대쯤 되면 한 개의 주가 후한말 시대 때 한 개의 군처럼 아주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진의 량주자사 사마훈이 환원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 좌오도를 통해서 장안을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환원은 여기 무관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자, 위원이 제갈량에게 건의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좌오도 계책을 환원이 실행한 겁니다. 자, 환원은 이렇게 북상에서 여기 무관을 통과해서 여기 상락이라는 곳을 공격해서 평정합니다. 그리고 전진의 장수 곽경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더 전진해서 여기 청리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것도 공격해서 깨뜨립니다. 자, 은호와는 완전히 다르죠. 초반부터 연전연승하는 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전진의 황제 부건은 5만 군대를 보내서 환원을 막게 합니다. 남전이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남전은 장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 거죠. 근처에서. 이 부생은 현재 전진의 황제인 부건의 아들로서 훗날 황제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기록에 보면 힘이 장사였고 기마술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생이 혼자 말을 타고 환원의 군대 안으로 10여 번 들락날락거리니까 동진의 병사와 장수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환원이 직접 군사들을 독려하여 힘써 싸우게 해서 결국 전진의 군사를 격파합니다. 환원은 승려의 여세를 몰아 파상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 파상은 장안의 동쪽이거든요. 이제 파수라는 강만 건너면 바로 장안이거든요. 이렇게 되자 관중의 군현들이 환원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환원이 관중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을 위무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술과 고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날 다시 이렇게 관군을 보는구나. 자, 여기서 관군이란 한족의 군대, 즉 동진의 군대를 말하죠. 아무래도 나이 많은 노인들은 수십 년 전에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오랑캐들이 중원과 관중을 짓밟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남쪽에 쫓겨갔던 동진의 군대가 다시 올라오니까 감격한 거죠. 그러나 이때 안 좋은 소식이 환원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좌오도를 통해서 장안을 침공했던 량주자사 사마훈이 전진의 승상 부흥의 공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좌오도 계곡에서 습격했다고 해요. 역시 이것을 보면 위원의 좌오도 계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말로는 천하통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상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환호는 량주자사 사마훈의 패배로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환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동진이 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사람은 바로 왕맹입니다. 자, 보이시죠? 왕맹. 전에 모용수 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훗날 전진의 명재상이 되는 바로 그 왕맹입니다. 왕맹은 북해 사람인데 어쩌다 관중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관중에 진입한 환원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잠시 관중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요.
자, 이 지옥 지방을 왜 관중이라고 하냐면 여기 이 무관이 있고 여기 함곡관과 동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요쪽인가 무슨 또 관이 있대요. 관이라 하면 좁은 통로를 딱 성벽으로 딱 쌓아서 틀어막는 그런 요새를 말하잖아요. 이 사방에 이렇게 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관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쉽게 말해서 이쯤에 있는 분지 지역, 이 분지 지역을 그냥 관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왕맹은 젊어서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업무를 좋아하지 않아서 모두 그를 가볍게 보았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왕맹은 그런 것에는 열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상 큰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거품 낀 인간처럼 보였겠죠. 저놈 저거 거품 잔뜩 끼었어. 이런 왕맹이 환원을 찾아간 이유는 아무래도 환원이 당시에 명성이 워낙 높으니까 응용되려고 했던 거겠죠. 이 왕맹이 환원을 찾아가서 천하의 일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를 잡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죠? 벌레 이. 요즘에야 머리나 옷에 이가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엄청 많았죠. 제가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젊었을 때 밖에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마당에서 옷을 털고 들어갔다고 해요. 왜냐면 이 때문에. 옷을 털어야지 이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맹은 이 환원 앞에서 이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환원은 이런 왕맹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리고 환원이 묻습니다. 내가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에 도착했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환원의 질문은 이거죠. 자기가 동진 황제의 이름으로 오랑캐를 무찌르려고 왔기 때문에 전진의 장수들이나 여러 세력들 중에 군사를 일으켜 자기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자 왕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께서 장안 근처까지 와서도 파수를 건너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니 호걸들이 오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호걸들이 환원이 파수를 당장 건너서 장안을 공격하지 않고 미적거리니까 환원의 본심이 뭔지 몰라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환원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지 호걸들도 환원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환원은 이 말을 듣고 잠잠히 있다가 공동에는 그대 같은 사람이 없구려 하면서 왕맹을 군모죄주로 삼습니다. 이 군모죄주는 환원 옆에서 군사 업무에 참여하는 직책입니다. 이 당시 전진은 환원이 관중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청야작전을 펼쳤거든요. 청야작전이 뭡니까? 들에 있는 보리를 전부 베어버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멀리서 온 환원은 군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당시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자국의 보급으로만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적국에 침투해서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수확해서 군량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후 환원과 부흥이 한판 싸우는데 환원의 군대가 불리하여 죽은 사람이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환원은 군량도 없고 상황이 불리하여 철군하게 됩니다. 환원은 왕맹에게 공진으로 같이 가자고 했으나 왕맹이 이를 거절합니다. 왕맹이 왜 거절했을까요? 기록상으로는 이 왕맹의 마음에 대해 언급한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환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밑에 일해봐야 대업을 이루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왕맹이 천하 영웅들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환원이 파수를 건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환원은 겉으로 듣는 척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왕맹이 환원 밑에서는 공을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환원이 동관을 통해 후퇴하는데 전진의 군대가 공격해서 환원이 여러 번 패하고 죽은 사람이 또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동관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곡관이 여기 있죠. 환원은 이 장안에서 결국 패해서 이렇게 동관으로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이 동관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가 죽었다는 거죠. 처음에 환원이 관중에 진입해서 파상에 주둔할 때 이 설진이라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이 설진이 환원에게 장안을 바로 치자고 건의했었거든요. 근데 환원이 이 이야기를 안 듣죠. 그래서 설진이 혼자 군사를 챙겨서 파수를 건너서 전진을 몇 번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이때 잠옷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을 나름 세운 거죠.
그런데 환원이 막판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북벌이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되자 이 설진이 사람들에게 환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공적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자 환원이 기어오르는 이 설진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환원의 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설진이 교만했던 것도 있지만 설진의 말대로 좀 더 대범하게 파수를 건너서 장안을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초반의 연승을 기세로 삼아 진격했다면 북벌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 2년 후인 356년 환호는 다시 북벌을 진행합니다. 은호를 박살냈던 요양이 이때 사병을 데리고 낙양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환호는 군대를 이끌고 이수에 도착합니다. 이 이수는 낙양 동남쪽에 흐르는 강이었거든요. 이에 요양은 낙양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이수 북쪽 숲속에 병사들을 매복시킨 후에 환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 황제 폐하의 군사를 이끌고 오시니 저 요양이 귀부하고자 합니다. 장군의 군사를 뒤로 잠깐만 물려주시면 제가 길 왼쪽에서 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복할 때니까 군사를 좀 물려달라는 거죠. 정식으로 이제 인사드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요양의 이 말에 환호는 요양의 잔꾀가 숨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보고 싶으면 가까이 와서 보면 되지 군사까지 물릴 필요는 없어. 안 속는 거죠. 결국 요양은 발톱을 드러내서 환원을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서 환원은 요양을 크게 격파합니다. 이렇게 되자 낙양을 점거하고 있던 주성이 환원에게 항복합니다. 이 주성이란 장수는 염위의 장수였는데 동진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배신했었거든요. 이때 다시 환원에게 항복한 겁니다. 환원은 낙양을 수복하고 여러 황릉을 수리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황릉은 서진의 황제들의 능묘죠. 사마이, 사마사, 사마소, 사마염 등등 영가에 난 이후 이 능묘들을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 되었을 거잖아요. 이것을 환원이 수리한 겁니다. 이렇게 환원의 2차 북벌은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낙양을 수복하고 전대 황제들의 능묘를 복원했다는 것은 동진의 입장에서는 큰 공이죠. 그런데 환원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13년 후에 환원은 제3차 북벌을 결행하게 됩니다. 그 13년 후의 북벌과 환원의 야망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